예,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명예교수 신창락입니다. 상동시장 오늘 강의 주제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점포 경영 전략입니다. 상동시장 작년에 첫걸음 사업에 이어서 첫걸음 사업의 우수한 성적으로 인해서 올해 문화관광시장 사업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상동시장이 앞으로 전국에서 유명한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가 디지털 경제에 관계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산업혁명의 어떤 발전 과정 그런 강의를 좀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 시대의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 시대 디지털 마인드와 정보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감성적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명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8세기 말에 이 기계와 이런 수력, 정진기관 이런 사업들이 주로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죠. 2차 산업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이 대량 생산을 하고 자동화하는 이런 산업혁명이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디지털화시키는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면서 지금은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2015년부터 지금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기술의 융합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것들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의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그 다음에 가상 물리 시스템, 그 다음에 실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생산이나 관리, 경영 전반의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이 이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시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은 인류 문명의 어떤 4.0초 연결 창조화 사회라고 진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하고 가정에 있는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그 다음에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연결시키는 초연결 사회로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진정한 디지털 혁명 신시대로 진입한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이 앞으로 2025년 약 5년 후가 되면 인간이 노동을 하는 거하고 기계가 노동을 하는 거하고 반반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2026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노동력보다는 기계의 노동력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지금까지는 사람과 사람이 경쟁을 했다면 앞으로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기계와 경쟁을 하는 이런 신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신시대를 개척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오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중에 지금 현재 예견되는 게 바이든이 당선될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표가 완전히 끝나야 봐야 알겠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회로 삼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이런 인공지능이 현재는 좀 늦어졌지만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 개척할 분야가 많이 있을 걸로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점포도 오늘 점포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면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 점포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대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게 되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기술과 아까 제가 초연결 창조사회라고 그랬는데요.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버스 운전기사님 계시잖아요. 버스는 정규 노선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이제 버스가 무인 버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을 활용한 여러분들이 지금 상품 배달을 택배로 지금 오토바이로 배달하는데 이게 앞으로 이 드론으로 배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공간 정보 이게 뭐냐면요. 아파트 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가전기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핸드폰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방제 안전이라든지 119, 그 다음에 뭐 이런 화재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핸드폰으로 연결시켜서 초연결 사회로 이어질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하 공간 모니터링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 들어가 볼 수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하를 이렇게 활용을 한 그런 지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연결시키는 그런 초연결 세계로 갈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레저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도 AI를 활용한 그런 걸로 갈 겁니다. 우리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야구 그 심판이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심판할 때 이게 TV로 다시 돌려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동으로 판정이 나버리는 그런 AI 시대로 갈 걸로 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의 디지털 마인드와 이제 정보 기술입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이제 디지털 마인드를 말씀드리면 ICT 기술로 인한 이제 서비스 개념의 변화인데 서비스가 반드시 고객이 이 직원과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정부에서 우리가 슈퍼마켓을 5개 점포를 야간에 이렇게 문을 닫는 슈퍼마켓이 야간에 문을 닫지 않고 야간에 그 직원이 근무 안 하는 시간에 무인 점포로 활용하는 그런 그 점포를 지금은 5개를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한 800개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원은 그 시설비에 이 점포주가 한 10% 정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무인 점포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는요.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지 급속도로 이렇게 진전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은 점포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이 코로나 상황 이전에 코로나가 만약에 내년에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대부분의 사람 한 60% 내지 70% 정도 사람이 백신을 맞고 코로나 문제가 이제 해결될 걸로 보지만 코로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코로나 이전 상황하고 전혀 다른 사회가 도래될 것으로 예견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비스는 가치를 공동 창출하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그 상품을 팔게 되면 이익을 남기고 결국은 이익에 대한 가치를 창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서비스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사람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만 창출하는 것이 서비스만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계도 앞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인간만이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제품의 소유가 아니라 제품의 사용 가치를 낳는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상품이나 물건이나 이런 거를 구매를 하고 직접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이 상품이 공유하는 시대. 지금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를 자기가 사용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어떤 사회가 도래할 거냐면요. 자동차를 자기가 렌트카 빌리듯이 이렇게 서로가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걸로 보이십니다. 네 번째, 서비스는 서비스 기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 서비스는 여러분들의 점포만 그런 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 뭐 회사든지 그다음에 생산 공장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대로 도래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IT는 서비스를 확장하는 역할, 즉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품을 만약에 그 판매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면 거기에다가 가정에 가져가서 이거를 활용하고 서로가 AI를 활용한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이 이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이 AI를 활용해서 그 문제점을 서로 찾아내 가지고 서로가 해결할 수 있다면 서비스는 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 시대, 이제 디지털 마인드 측면에서 보면 기술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서비스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새로운 서비스의 기회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판매하고 배송하고 아까 드론으로 배송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상화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이거죠. 서비스 제공 방식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점포 안에서 판매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점포 안에서만 판매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점포 안에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판매는 여러분들이 하고 상품의 배달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가전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판매하는 데는 하이프라자나 그다음에 베스트샵 이런 데서 팔고 있지만 배송센터는 다른 데서 배송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과 직원의 지원. 예를 들어서 IT가 디지털 경제 시대가 고객도 지원하고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여러분들 또 같이 지원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 IT가 여러분들만 활용하고 여러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경제 시대, 서비스 혁명 시대라고 그러고요. 이게 ICT 기술이 기반이 돼서 이런 시대를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 마인드는요,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다는 거죠. 즉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하고 모든 이런 가전기기들이 이제 통합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마트 24에서 무인 점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무인 점포를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이나 아이스크림 점포 이런 것들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포도 앞으로 무인 점포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슈퍼마켓을 800개를 무인 점포로 예를 들어 야간에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운영 시스템입니다.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카드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 카드 정보가 다 축적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이 뭐를 사가고 어떤 고객이 어떤 가격대나 어떤 상품을 사가는지를 다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계지능에서 분석 기능으로 그 다음에 직관지능, 그 다음에 공감지능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를 보면요. 판매 전략을 수립할 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가 잘 팔리는 위치를 선점하고 잘 팔리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재고 관리를 하는데 명절 대목이라든지 계절 수요라든지 예측 물량을 추정을 해서 예측 물량이 어느 정도 팔릴 것인지를 보고 그때그때 이제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재고가 아무래도 적게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홍보 마케팅인데 세밀한 이게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품을 사가는지 또 어떤 지역의 사람은 어떤 상품을 사가는지를 알게 되면 그 지역에 맞는 상품을 홍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잘 알지도 못하고 홍보를 막 무자비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홍보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장 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결국은 이제 잘 팔리는 물건을 어디에다가 진열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정 상품을 어떤 소비자가 구매해 가는지,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사고 같이 또 사는지, 그 연관 상품, 예를 들면요, 우리가 소주를 사고 난 다음에 술을 사고 난 다음에 안주를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과 안주를 연관시켜서 진열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함으로써 그만큼 매출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송입니다. 배송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아까 저게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상품이 팔리고 또 그 상품은 어디로 배송될 건지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미리 주문을 해놓고 미리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주문 즉시 이거를 배송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30분 내에 뭐 배송을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매장을 가지고 있는 월마트는 그래서 배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류센터를 먼저 건축을 하고 그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200km 이내에 어디다가 점포를 만들 것인지를 하는 것이 월마트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런 거를 더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 감성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이게 무슨 감성 마케팅이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사실 사람들이 기계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그 감성을 더 찾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손님을 인정해 주는 시장, 소위 말하는 고객을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왕으로 모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손님을 인정해 주는 시장, 손님에게 사람 냄새가 나게 해주는 시장, 그 다음에 손님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는 시장, 그 다음에 손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시장, 손님과 희로애락을 함께 공감하는 시장, 손님에게 맞춰주는 시장, 이게 손님 위주가 되는 거죠. 이게 파는 사람의 위주가 아니라 사는 사람 위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손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시장. 예를 들어서 이 손님이 단골 고객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건강이 좋으시냐든지 가정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해 보는 시장이에요. 손님을 배려하는 시장, 손님에게 문화를 판매하는 시장, 이렇게 해서 손님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판매 기법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성 마케팅의 사례에 사람 냄새가 나는 시장 중에 우리가 공짜 서비스, 맛없으면 공짜 4개에 5,000원 지급, 사면 5개에 5,000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달인 서비스, 상품 고르는 방법에 손질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준다 이거죠. 또 지역 농산물,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서비스 시장. 돈보다 물건 위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 서비스. 우리 이 전통시장의 가장 정점이라면 서로 고객과 정을 나누고 흥정을 하고 이런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도 감성 마케팅의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체험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상품만 사라는 거다. 고객이 시식을 한다든지 이런 감성 마케팅을 활용한 예를 들어서 체험을 하게 하면 매출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고객을 배려하는 시장에 동네 동춘동 슈퍼마켓 정육점이 간단한 인사와 함께 과일 한 조각을 대접하고 구입하는 고기맛의 그 맛이라든지 요리법을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이 감성 마케팅을 활용한다는 거죠.
고객을 배려하는 시장이라 도마 옆에 수도꼭지를 두고 생선을 씻어주면 집에 가서 고객은 생선을 손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요리를 하게 되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통시장 및 점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앞에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즉석 가공 특화 먹거리.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디지털 경제 시대로 전환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지금 전통시장 중에서 경쟁력을 많이 잃고 있는 그 상품은 어떤 거냐면요. 신발이라든지 이런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대기업이라든지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상품, 이런 상품들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두부를 즉석 가공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김치라든지 이런 반찬 같은 경우에 즉석 가공식품이나 이런 경우는 닭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성공합니다. 전통시장이 잘 되는 시장은 즉석 가공식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디지털 경제 시대에 인공지능이나 이 디지털 경제를 이기려면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품을 개발하고 그거를 판매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뭐니 해도 전통시장은 상인들끼리 단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상동시장은 역대 이래로 단합이 잘 되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세일 행사를 한다든지 시장에서 공동 마케팅이나 공동 행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시장의 공동체적인 의식을 나타낼 때 인근의 경쟁시장이나 인근의 그 할인점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내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지금은 시장 전체가 잘할 때 여러분 점포도 같이 매출이 오른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시장 전체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세 번째는 4차 산업 시대에 스마트 점포, 즉 말하면 디지털 경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하라고 그랬죠. 넷째, 지속적이고 고객 욕구를 파악해야 된다 이겁니다. 고객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앞에서는 말하지 않고 뒤에 가서 자기 혼자 판단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앞으로 코로나가 해결된다고 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고객이 변해가는 것을 미리 간파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점포에 대한 컨셉 설정으로 일관된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점포에 대한 컨셉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별로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예를 들면 자기 점포에 어떤 그 상품이 고급하다 그러면 가격도 고급화, 분위기도 고급화, 모든 거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중저가다 그러면 중저가 분위기로 가야 되고요. 어떤 그런 자기 점포의 정체성이라든지 컨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상품을 파는 시대가 아니고 컨셉을 파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점포는 어떤 컨셉으로 팔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지역 전통시장에 특화된 마케팅 컨셉이 판매 촉진이 도입되어야 되는데, 우리 상동시장은 지금 이벤트라든지 특화 세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특화 세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통적인 어떤 그런 고객들한테 일관된 메시지, 할인 행사라든지 세일 행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동구매, 가공, 생산, 판매 이런 협업화 구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일을 할 때 내 혼자 지금까지 구매도 하고 판매도 했는데 이제는 경쟁 점포 또는 옆에 있는 점포하고 같이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시대에 이제 초점화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이 경쟁자를 이기려고 하면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상인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상동시장이라는 그 영역, 그 공간 아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동시장이 발전하고 굉장히 잘 된다면 여러 번 점포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동시장이 만약에 고객이 방문하지 않고 무너진다면 여러 번 점포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 단합은 물론이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옆집 점포와 여기 이제 특히 이 상동시장은 거리가 굉장히 이 시장의 거리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구역에 있는 사람끼리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협업을 하면서 옆집 점포, 앞집 점포와 그 권역에 고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서 동업자 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시장으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비언택으로 강의하면서 이해가 좀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